네, 테라폼으로 맛보는 CDC 파이프라인이란 주제로 발표를 맡은 장민호입니다. 네, 오늘 이 발표에서는요, 인프라 자동화 도구인 테라폼과 데이터 동기화 방식인 CDC를 결합해본 사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네, 어떻게 CDC를 테라폼으로 맛볼 수 있을지 한번 가볍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볍게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동기, 배경, 그리고 발표 목적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후에 테라폼과 CDC에 대한 간단한 개념들을 알아보고요. 그 뒤로 제가 어떻게 테라폼으로 CDC 아키텍처를 만들었는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는요, 약 10분간의 데모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이 CDC 파이프라인이 동작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 소개를 드리기 전에 오른쪽에 그 링크드인 QR이 있는데요. 혹시 나중에라도 발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거나 하시면 가볍게 1촌 신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본론으로 넘어가서 저는 올해 6월에 과천대학교 소프트웨어 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네, 2024년 하반기에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 기술문서 인턴을 수행을 했고요. 지금은 너치 헬스케어에서 백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클라우드 클럽에서 인프라와 클라우드로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은 클라우드 클럽에서 운영진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백엔드, 그리고 클라우드, 데브옵스, SRE 이런 도메인을 좋아하는데요. 특히 저는 객체 지향적인 자동화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문서화를 즐기는데 이런 문서화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남들이 어떻게 하면 이 문서를 보고 잘 따라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그런 지식 공유도 즐기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를 준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여러분들이 IAC의 강력함을 직접 느껴보셨으면 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IAC를 알려주고 싶은 거라면 왜 하필 CDC를 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사실 CDC는 작년 이맘때쯤 학교 데이터 관리 기술이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그 과제로, 중간고사 과제로 CDC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라라는 과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CDC가 완전히 처음이었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 제가 SAA를 땄기 때문에 한번 AWS에서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AWS 콘솔에서 열심히 뚝딱뚝딱 하면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한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정말 수많은 삽질과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이 경험들이 그냥 중간고사 과제로만 끝내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테라폼 IC를 전혀 몰랐고요. 그래서 그 제가 콘솔에서 작업한 거를 사진을 찍고 어떤 설정을 했는지를 노션에다가 일일이 기록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게 있는데요. 제가 이 CDC 파이프라인을 만든 게 작년 5월경이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 9월에서 10월쯤에 한번 다시 만들어 보자 하고 제 문서를 다시 봤는데 제가 쓴 문서를 다시 보는데 제가 못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사람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인프라를 문서로 옮기는 사람의 시도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요. 네, 그래서 떠오른 해결책이 알게 된 게 이제 IAC였던 겁니다. Infrastructure as Code라는 이 줄임말의 IAC는 대표적으로 테라폼에 있는데요. 코드로 기록을 해두면은 구조 자체를 문서화할 수가 있고요. 정확한 재현도 가능하고 무엇보다 인프라를 자동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콘솔에서 약 일주일 동안 제가 고생해서 만들었던 구성을 테라폼으로 만들게 되면은 프로비저닝 하는 데까지 약 17분 정도 걸리게 됩니다. 이 경험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었고 이건 꼭 한번 공유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요, 단순히 기술 이론보다는요, 직접 손으로 만들어 보면서 얻은 경험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발표를 통해서 테라폼으로 인프라를 자동화하는 감각, 그리고 CDC가 실제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동작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함께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테라폼이란 무엇인지, IAC란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IAC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계기랑 테라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IAC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nfrastructure as a Code라는 줄임말입니다. 이거를 AWS 아마존에서 What is IAC라고 검색을 하면요. 수동 프로세스 및 설정 대신 코드를 사용하여 컴퓨팅 인프라를 프로비저닝하고 지원하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인프라를 코드로 관리한다는 개념입니다. 이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우리가 서버를 만들고 뭐 보안그룹 열고 설정하는 모든 과정을 다들 콘솔에서 직접 하나하나씩 클릭하면서 수행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람이 일일이 클릭으로 하는 게 아니고 스크립트나 코드로 정의해서 자동으로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게 만든 게 IS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뭐 EC2 인스턴스를 만드신 경험이 한 번쯤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EC2 인스턴스 만들면 어떻죠? 만들면은 제목 넣고 AMI 선택하고 보안그룹 선택하고 VPC 서브넷 이런 거 다 선택하게 되면은 굉장히 금방 EC2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클릭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테라폼이나 이런 ISC 도구를 사용해서 파일을 하나 쓰게 되면요. 테라폼 어플라이라는 이런 명령어 한 줄로 그 EC2 하나를 바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사진으로 한번 보시면은 바로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동 프로세스 그리고 코드를 관리하는 거의 차이점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먼저 왼쪽 화면을 보시면은 아마 익숙하신 사진이실 것 같아요. 네, 바로 AWS 콘솔의 EC2 인스턴스 생성 페이지입니다. 아마 처음 AWS를 접하신 기억을 혹시나 접하지 않으신 분들도 만약 접하시게 된다면 이런 EC2를 접하는 그 과정이 제일 먼저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직관적이고 GUI가 잘 갖춰져 있어서 처음 사용하시더라도 그런 기본 값들이 되게 잘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EC2 인스턴스를 만들 수가 있죠. 하지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매번 EC2를 만들 때마다 제가 콘솔을 하나하나씩 눌러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기본 값을 사용하면 모르겠는데 제가 만약에 좀 특정한 값을 커스터마이징해서 EC2를 만들게 되면요. 이게 사람의 기억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서를 한다고 해도 이게 똑같이 만들어지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면은 재현이 안 되겠죠. 그래서 또한 만약에 제가 혼자 이 콘솔을 쓰면 모르겠는데 만약 협업을 하게 되면요. 누가 어떤 설정을 변경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분명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다른 설정이 되어 있어. 이런 것들이 추적이 안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RDS를 만드는 그 테라폼 코드 중에 일부만을 가져왔습니다. 네, 물론 이 코드만으로 RDS를 만들 수는 없고요. 실제로 코드를 보시면은 이거 말고도 꽤 많은 코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코드 자체가 아니라요. 이 코드가 콘솔에서 우리가 클릭으로 설정한 내용들을 그대로 대신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이 사람이 클릭해서 만드는 거라면 오른쪽은 테라폼이 알아서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런 선언형 인프라를 IAC라고 하게 되고요. 이런 코드 한 줄 한 줄이 실질적인 리소스 생성 그리고 그 생성하는 과정을 책임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IAC라는 도구를 테라폼이란 걸 알게 된 계기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작년 6월경이네요. 네. 작년 6월경에 제 통장에서 18,000원이 빠져나갔습니다. 18,000원이 빠져나가서 어디서 빠져나갔나 했더니 AWS에서 빠져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빠져나갔을까? 근데 제가 분명히 그때 AWS 프로젝트를 하면서 리소스를 다 껐다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가 남아있던 거죠. 그래서 콘솔에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리소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디서 나갔을까? 그리고 그때가 한 프로젝트하고 몇 개월이 지난 뒤였기 때문에 제가 무슨 리소스를 만들었는지조차도 기억이 안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낀 점이 리소스를 콘솔에서 직접 만들고 하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전에 노션에 설정 값을 기록해 두긴 했는데 문서가 한 발 늦거든요. 왜냐하면 관리 포인트가 두 개씩 증가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휴먼 에러가 언젠가는 발생한다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로는 문서에 남아있는 리소스를 삭제를 하려고 문서 적혀있는 리소스를 보고 따라 들어갔어요. 근데 리소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기억은 안 나지만 언젠가 지웠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리전을 오하이오로 봤던 거죠. 그러면은 서울 리전에는 인스턴스가 남아있는데 오하이오 리전에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저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런 실제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래서 수동 기반 인프라 관리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IAC를 알아보게 됐고 그 대표 주장인 테라폼을 배워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네, 테라폼의 특징을 가볍게 알아보면요. 가장 큰 특징은 인프라를 코드로 선언하고 자동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리소스를 코드로 만들게 되면요. 이게 코드로 저장이 되는 거는 결국에는 버전 관리 시스템, Git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경사항이 기초형 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뭔가 악의를 가지고 EC2에 제 AWS 계정 비용을 늘리려고 갑자기 인스턴스 타일을 바꾼다거나 그런 게 다 기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 누가 어떤 설정으로 만들었는지가 모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인프라를 쓰고 나서 그거를 문서화하는 과정이 추가가 됐다면요. 지금은 문서화를 하면은 그냥 그게 바로 인프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반복되는 리소스를 모듈로 구성하고 통일된 방식으로 배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5개 팀에 동일한 S3나 뭐 EC2나 RDS 구성을 해야 된다고 하면요. 만약 콘솔로 하시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번 해야겠죠. 5번 해야 되는데 그게 5번이 아니고 10번, 20번 이렇게 되면요. 사실 힘듭니다. 다 똑같은 설정이 되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테라폼으로 하게 되면은 모듈의 팀 이름 같은 것만 다르게 넣어서 일관되게 배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리소스가 테라폼은 상태 파일을 통해 현재 인프라 상태를 자동으로 추적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을 건데 테라폼에는 스테이트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스테이트 파일이 말 그대로 지금 당신이 테라폼으로 만든 모든 인프라의 스테이트 상태를 전부 한 파일에 몰아넣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한 몇천 줄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테라폼이 알아서 추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 상태가 어떤지, 변경되는 건 뭔지, 삭제되는 건 뭔지를 다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막 테라폼 엄청 칭찬을 했는데요. 무조건 좋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테라폼이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선택일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테라폼은 특히 복잡한 인프라나 여러 명이 함께 협업하는 환경에서는 큰 장점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 명이 협업하게 되면요, 누가 어떤 리소스를 생성했는지가 명확하게 기록이 남아야 되는데 그 기록을 하기 위해서 문서화를 쓴다고 하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휴먼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만약에 정말 단순하게 그냥 EC2 하나 생성하는데 테라폼을 쓰게 되면요, 아마 EC2를 만들어 보셨고 그리고 내부적인 구조를 좀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EC2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리소스가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에 답하실 수 있다면 테라폼으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EC2가 그냥 설정값 딸깍딸깍 해서 만드는 줄로만 알고 계신다면 테라폼을 쓰기에는 아직 이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EC2 하나 만드는 데는요, AMI, EBS, VPC, 서브넷, 라우팅 테이블, 시큐리티 그룹, ENI 이런 설정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데 테라폼에서는 코드로 정의하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직접 다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 러닝 커브가 분명히 있게 되고요. 그래서 EC2 콘솔에서 그런 값들을 입력하는 게 다 코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처음에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의 정답은 아니고요. 복잡한 구조나 협업 환경이라면 정말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너무 단순한 작업에 적용을 하게 되면 오버 엔지니어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일 수 있는데 학습 목적으로 만드시는 거라면 당연히 괜찮습니다. 네, 이번에는 CDC 그 체인지 데이터 캡처가 뭔지 한번 가볍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CDC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들어보셨다. 아무도 없네요. 좋습니다. 그럴 줄 알고 굉장히 간단하게 나왔거든요. 아마 CDC는 모르셔도 이 CDC를 구성하는 세 개의 단어는 알고 계실 거예요. 체인지 아마 아실 거고, 데이터 아실 거고, 캡처 아실 겁니다. 근데 합치니까 모르겠죠. 그래서 합쳐서 번역을 하게 되면요, 데이터의 변화를 포착한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 CDC는 DB에서 일어나는 데이터의 변경사항을 감지해서 그걸 다른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고객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고객이 이름이나 이메일을 바꿨어요. 그러면 CDC는 이 바꾼 데이터를 감지를 하는 겁니다. 데이터가 바뀌었네? 하고 그거를 바로 감지를 하고 그게 필요한 시스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시스템에 그 사실을 바로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왜 쓰게 되냐면 시스템 간 데이터 동기화 때문인데요. 예전에는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끌고 와서 분석하는 배치 방식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게 단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실시간이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매번 매일 12시에 실행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그 12시간 동안의 어떤 그 간격에 대한 데이터는 전송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DC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실시간적이고 효율적인 데이터 연동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간단한 그림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CDC 설명을 마칠 건데요. 이 그림은 CDC의 작동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로그 스캐너라는 방식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림의 왼쪽을 보시면요, DML이 있습니다. DML은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같은 작업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DML 작업이 발생하면은 그 데이터는 당연히 바뀌는데 그 데이터가 바뀐 거에서
로그가 남게 됩니다. 이 로그가 바로 트랜잭션 로그라고 하게 되고요. 이 로그는 파일 형태로 남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게 CDC입니다. 그래서 CDC는 뭘 읽냐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읽는 게 아니고요. 트랜잭션 로그 파일을 읽게 됩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CDC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트랜잭션 로그를 본다고 했는데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본다는 거는 결국 데이터베이스에 셀렉트 쿼리를 날린다는 거거든요. 즉 쿼리를 날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쿼리를 날린다는 거는 데이터베이스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성 측면에서 만약에 실제 유저가 쿼리를 날렸는데 이 CDC가 날리는 쿼리에 의해서 실제 유저가 딜레이를 받거나 뭐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당연히 운영상에 문제가 생기겠죠. CDC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읽는 게 아니고 로그를 읽게 됩니다. 이렇게 운영 DB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고도 변경을 추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오른쪽에는 CDC로 감지된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인서트는 이렇게 ID 134번으로 뭐 초록색으로 나와 있고요.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이 35달러만 바뀌었네요. 달러 바뀐 것만 기록이 남게 되고 딜리트는 이 테이블이 삭제가 됐네요. 라는 거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DB에서 일어나는 변경 사항을 실시간으로 외부 데이터에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다라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테라폼으로 만든 CDC 아키텍처를 소개해드리고 어떤 핵심 설정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QR을 찍으시면 제 GitHub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제가 리드미에다가 테라폼으로 CDC를 만들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집에서 실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제 뭔가에 조금 보충하고 싶은 게 있다 하면은 PR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찍으셨나요? 네. 네, 이게 CDC 파이프라인 아키텍처의 아주 간단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AWS 상에서 테라폼으로 자동화해서 구성한 사례인데요. 간단하게 각 리소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RDS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죠. 네, 이곳에서 데이터 변경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DMS는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 DMS는 이 RDS 변경 사항을 캡처해서 아마존 키네시스 스트림스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DMS는 CDC 모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 모드로 등장을 해서 이 변경 로그를 실시간으로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키네시스는요, 대표적으로 카프카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변경 데이터를 수집하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시스템이 이 서비스를 구독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오스가 뒤에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키네시스에서 실시간으로 들어온 데이터를 버퍼링 그리고 변환 후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S3에 저장을 하기 전에 그런 파일 형식으로 만들어서 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S3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보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대부에서 보시겠지만 SQL에서 동작한 이 쿼리가 S3에 어떻게 저장되는지 이따 대부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CDC 아키텍처에서 첫 번째 구성 요소인 RDS 설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RDS 설정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정말 딱 한 가지 정말 핵심적인 걸 하나 고르자면요. 빌로그 포맷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빌로그 포맷에서 RDS는 기본 파라미터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 파라미터로 들어가게 되면요. 빌로그 포맷이 믹스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믹스드가 뭐냐면 그 로우와 스테이트먼트를 합친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CDC에서는 이러한 혼합 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CDC의 핵심은 데이터가 정확히 언제, 어디서, 누가 바꿨는지를 추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된 그러니까 로우가 before, after 값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믹스드나 로우 대신에 스테이트먼트가 있거든요. 스테이트먼트 형식을 쓰게 되면요. SQL 문장 자체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밑에서 보이는 이 스테이트먼트를 만약에 그 CDC에 기록을 했다고 치면요. 여기 now라는 함수가 있게 되죠. 그럼 이 now라는 함수는 과연 몇 등성이 있을까요? 실행하는 시간마다 바뀌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트만 넘기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CDC가 수행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빌로그 포맷을 row로 만들게 되면은 before, after 값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은 저희가 수동으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왼쪽은 이제 AWS 콘솔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테라폼에서 제가 파라미터를 빌로우 포맷을 low로 지정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구성 요소인 DMS 설정을 살펴보면요. DMS는 RDS에서 발생한 변경 사항을 실시간으로 캡처해서 스트림 환경으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및 복제, 그리고 복제가 있죠. 이 마이그레이션은 뭐냐면은, 한 번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용하고 있는 운영 환경 DB가 있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MySQL에서 PostgreSQL을 바꾼다거나 그런 작업이 필요할 때 딱 한 번 수행하는 게 마이그레이션이고요. 마이그레이션 및 복제 같은 경우는 마이그레이션을 하고요. 그 뒤로 계속 관찰을 합니다. CDC로 이거를 변경 사항을 추적을 해서 관찰을 하게 되고요. 복제는 이제 그 마이그레이션만 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복제를 선택을 할 건데요. 왜냐면 지금 현재 만드는 이 아키텍처는 운영 환경이 아니고 테스트 환경이기 때문에 있는 데이터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발생하는 변경 사항만 복제하세요 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테라폼을 보시면요. 이제 variable migration 타입으로 이 CDC라는 거를 지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CDC는 이제 AWS DMS 내부에서 change 데이터 캡처만 수행하도록 지정하는 예어거입니다. 그래서 이 복제를 보시면 CDC라고 안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 테라폼 관련된 그런 문서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 단계인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즈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어, 이 아키텍처에서 키네시스는 이 DMS의 데이터를 받아서 후속 처리 서비스인 파이어호스로 넘겨주는 중간 버퍼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스트림즈 생성 시에 딱 두 가지만 선택을 하면 됩니다. 온디맨드가 있고요. 프로비저닝이 있습니다. 프로비저닝부터 설명드리자면 프로비저닝이라는 단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프로비저닝이란 거는 내가 원하는 용량만큼을 그 AWS는 알려주고 AWS는 그만큼을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어떤 트래픽이 몰릴 거를 알고 있고 이미 어느 정도의 트래픽이 있을 거라는 예상하고 있다면요. 프로비저닝이 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CDC 같은 경우는 로그를 전송을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 로그라는 거는 굉장히 데이터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비저닝을 했을 때 만약에 이 용량을 넘어서는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확장성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온디맨드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온디맨드는 또 설정도 간단합니다. 키네시스 들어가셔서 만드시게 되면은 이거 만드실 때 온디맨드 딱 하나만 클릭하고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도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데이터 파이어호스가 있는데요. 네, 여기가 조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이어호스 구성은 이 키네시스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최종 목적지인 S3로 전송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파이어호스는 데이터를 바로 S3에 보내는 게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버퍼링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설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버퍼 크기, 버퍼 사이즈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버퍼 간격, 버퍼 인터벌이 있습니다. 버퍼 크기부터 설명드리면 버퍼가 지정한 크기에 도달하게 되면은 S3에 데이터를 플러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5MB로 설정을 하게 되면요. 파이어호스는 그 스트림 키네시스에서 받는 데이터를 5MB까지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5MB가 넘어갔다 하면은 그 전까지의 데이터를 S3로 전송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버퍼 간격은 뭘까요? 아마 예상하셨겠지만 이 버퍼를 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버퍼 크기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데이터를 강제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지금 설정값인 0초를 보시면요. 기본값은 300초인데 지금 0초로 설정한 이유는 버퍼 크기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0초로 전송을 했습니다. 이걸 조금 비유를 해서 설명드리자면요. 키네시스와 데이터 파이어호스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네시스는 비유하자면 에스컬레이터고요. 데이터 파이어호스는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에스컬레이터는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수는 적지만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끊임없이 데이터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데이터 스트림즈는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작은 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그런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파이어호스는 엘리베이터와 유사합니다. 네, 엘리베이터는 한 번에 여러 사람을 모아서 출발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혼자서도 출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파이어호스의 버퍼링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엘리베이터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보자면요. 여러분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는데 닫힘 버튼이 없습니다. 대신 엘리베이터가 출발하는 규칙이 있어요. 출발하는 규칙이 최대 탑승 인원이라는 규칙이랑 시간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탑승 인원이란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센터필드 오실 때 최대 탑승 인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16명인가 그랬거든요. 16명이 넘어가면은 엘리베이터는 즉시 출발하게 됩니다. 이거를 바로 파이어스의 버퍼링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 16명이 안 차요. 그래서 나만 있는데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근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6명까지 차기를 기다리려 했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면은 5분 정도 지났을 때 출발하겠다. 이런 규칙이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버퍼 간격, 이 초를 단위로 이때 초가 지나게 되면은 버퍼 크기가 차지 않더라도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비용 관련해서 좀 더 설명드리자면 파이오스는 전송 횟수만큼 비용을 축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버퍼 간격 0초로 하면 그냥 좋은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0초로 하게 되면은 좀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들어온 데이터를 쏘기 때문에요. 파이오스의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과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기본값 300초로 되어 있는데 0초는 이제 제가 이제 그 데모를 하기 위해서 만든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실전에서 0초로 하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쏠 때마다 비용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데모를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요. 이 처음 페이지는 IAM 화면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IAM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이 있죠. 이 중에서 위에 4개만 보시면 되는데 뭐 MHJ하고 DMS 롤이 있고요. RDS 롤이 있고 파이어스 롤이 있고 VPC 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왜 있게 되냐면 제가 설명드리진 않았고 패스를 하긴 했는데 지금 이 서비스들이 그 AWS 서비스들이 그 서비스가 서비스를 쓰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DMS가 RDS를 쓰고 있고요. 뭐 파이오스가 키니시스를 구독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요, 이 서비스에 이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권한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파이오스가 키네시스와 S3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권한을 이렇게 MHJ, 파이오스, 롤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만들어진 거 확인을 하게 되고요. 네, 바로 마지막 활동 보시면은 얼마 안 됐죠. 네. 네, 그 뒤로는 이제 RDS를 보게 될 건데요. 인스턴스가 하나 만들어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를 들어가게 되면요. 잘 만들어졌죠. 그리고 제가 아까 빌로그 포맷을 강조를 했었는데 이거를 구성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성을 들어가게 되면요. 밑에 조금 내리다 보면은 DB 인스턴스 파라미터 그룹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DB를 만들 때 쓰는 파라미터가 다 설정이 됩니다. 500개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다른 거는 다 빼더라도 이 포맷은 반드시 로우로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값도 한번 살펴볼게요. 기본값을 보시면은 빌로그 포맷 치면은 네, 믹스라고 되어 있죠. 네, 믹스는 로우와 스테이트먼트를 합쳐서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는 RDS 다음이 DMS였죠. 네, DMS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MS에 복제 인스턴스 들어가게 되면은 잘 만들어진 거 확인이 되고요. DMS만 있다고 복제가 되는 건 아니고 이 마이그레이션 태스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디로 전송을 할 건데 이 전송할 때 이 레플리케이션 인스턴스를 쓰겠다라고 지정을 해주는 게 마이그레이션 태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이 뭐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죠? 태스크 상태 보면은 복제 진행 중이라고 뜬 걸 보실 수가 있고 네, 이거는 지금 기본 테이블, MySQL이나 뭐 퍼포먼스 스키마, 데이터베이스 만들면 가장 먼저 생성되는 테이블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까 매핑 규칙 보시면은 잠시만요. 네, 여기 매핑 규칙 보시면은 뭐 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스키마 소스 테이블 이름, like로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 가져오겠다라고 설정을 했는데 네, 이렇게 어떤 스키마에 어떤 테이블만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죠. SQL을 안 썼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엔드포인트인데요. 엔드포인트는 보셨겠지만 DMS가 RDS와 키니시스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연결을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엔드포인트라는 추상화된 객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뒤로 키네시스에 들어가게 되면은 데이터 스트림 만들어진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용량 모드 온디맨드로 잘 되어 있고요. 이 용량 모드 온디맨드만 설정하고 다 기본값입니다. 그리고 get 레코드 보시면은 이게 아까 그 DMS에서 보셨던 MySQL 뭐 퍼포먼스 스키마 그 이동했을 때 get 레코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전송이 됐다는 의미겠죠? 그 뒤로는 파이오스를 들어갈 건데요. 파이오스 역시 잘 만들어진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모니터링 해보니까 스트림스에서 받은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버퍼링 사이즈 한번 볼 건데요. 네, 버킷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선 안 보이고 이 밑에 그 상세 설정을 눌러야 됩니다. 누르게 되면요. 버퍼 크기랑 버퍼 간격이 있는데 지금은 300초를 해놨습니다. 이게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한번 좀 이따가 볼 건데요. 300초인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S3이고요. S3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제가 만든 버킷 안에 기본 데이터가 전송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4개의 기본 데이터가 전송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한번 데이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연결은 패스를 하고 네, 샵이라는 데이터베이스 만들었고요. 샵 안에 커스터머, 프로덕트, 오더스라는 테이블 만든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시간을 보면요. 네, 어제 8시 40분이죠. 네, 8시 40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DMS에 이제 어떤 테이블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아까는 아무런 테이블이 없었거든요. 이제 샵이란 테이블이 아마 생길 겁니다. 네, 보이시죠? 스키마 이름 샵이랑 테이블 커스터머스가 나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스키마 찾기를 하면은 이 샵 안에 이렇게 3개 테이블이 잘 전송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DL이죠. 그래서 크리에이트 테이블이기 때문에 DDL 한번 실행이 됐다라는 거를 다 알려주게 되고 다른 설정들은 기본값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S3로 들어가게 될 건데 이게 아까 보셨다시피 300초라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쏜 거는 5MB가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300초 뒤에 전송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패스를 하겠습니다. 네, 버퍼가 300초인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네, 보셨겠지만은 지금 8시 45분에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아까 보셨겠지만 8시 40분에 지금 이 SQL 실행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거의 한 500초, 300초 뒤에 전송이 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과연 잘 들어왔는지 S3 셀렉트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출력해보면 네, 이렇게 스키마 네임 샵 나오고요. 테이블 네임 커스터머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떤 테이블이 만들어졌다. create 테이블이라는 오퍼레이션도 작성되어 있죠. 그리고 타임 스탬프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다 추적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버퍼 간격 너무 느리잖아요. 그래서 버퍼 간격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0초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바이오스의 S3 configuration 아래 들어가시면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버퍼링 인터벌을 0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버퍼링 사이즈를 5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참고로 버퍼링 인터벌 기본값은 300초이고 버퍼링 사이즈는 5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테라폼 어플라이를 할 건데요. 테라폼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은 현재 스테이트와 지금 변경된 스테이트를 비교해서 어떤 게 변경되는지를 자동으로 추적을 해줍니다. 그래서 말 검사를 하게 되면은 어, 여기 플랜 보이시나요? 네, 플랜에서 one to change라고 뜻이죠. 지금 저희가 넣은 게 잘 반영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뭐가 바뀌었냐 보니까 버퍼링 인터벌이 300에서 0초로 바뀌었네요. 네, 300이 기본값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버퍼링 사이즈는 왜 안 뜰까요? 버퍼링 사이즈는 기본값이 5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체인지로 안 듭니다.
그래서 버퍼링 사이즈 0초로 했으니까 아마 다음 SQL을 쓸 때는요, 바로바로 데이터가 전송이 될 겁니다. 네, 바로 체인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여기서 채로 고칭 하면은 아까 봤던 버퍼 간격이 0초로 바로 업데이트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SQL 한번 쳐봐야겠죠? SQL에서 직접 테이블에 한번 데이터를 더미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커스터머에 네, 고객 테이블 넣고요. 상품 데이터 넣고 주문 데이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초로 했으니까 아마 바로 들어갔을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DMS에서 그 아까 DDL도 나오는데 그 어떤 테이블이 인서트 됐고 이런 것도 다 추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살펴보면은 스키마 샵을 했을 때 아직은 새로 고침이 안 돼서 안 나오는데 새로 고침하게 되면은 네, 삽입이 5개. 아까 5개 테이블 밸류 넣었죠. 그래서 5개씩 넣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생성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아까는 5분 기다려야 되는데 인터벌이 0이기 때문에 바로 전송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보실 수가 있는 게 47분 52초에 전송을 했는데 2개가 생기죠. 이게 바로 버퍼링 인터벌이 0초라서 바로바로 속기 때문에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데이터 들어간지 보면요. 보시면은 8시 47분 46초에 실행을 했네요. SQL을. 그리고 이거를 보시게 되면은 52초네요. 약 6초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셀렉트로 쿼리를 보면은 네, 아까 넣은 데이터가 잘 들어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까 같이 들어온 거 한번 확인해 보면요. 네, 이렇게 값이 잘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SQL에서 친 데이터 모두 그대로 전송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CDC가 이 JSON 파일을 보고 재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네, 그러면은 데모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어, 네, 사실 끝났거든요. 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페이지인데 네, 감사합니다가 안 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